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 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분들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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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눈나님, 운누나이27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님, 에코자님, 류지연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 1891님 모두 감사합니다. 데이터 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박사 요즘에는 왜 로봇 춤 안 춰요? 안 보니까 또 좀 아쉽네. 아, 그래요? 악전인가? 그때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약간 조증처럼 있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해요. 그래서 무슨 지금 생각으로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요? 왜 나름 시그니처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뭐, 뇌가 기계로 바뀌었다니까 할 만한 게 뭐가 있지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해본 거죠, 그냥. 네. 특별히 뭐 제가 그거에 엄청. 네. 하긴 요즘 로봇들은 그렇게 안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죠? 이미 모델도 그 그렇고. 단계에서 잘못됐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누가 로봇 춤을 추면 왜 로봇 춤을 저런 식으로 추지라고 후대에는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죠? 그러게 말이야. 네. 벌써 그럴 수도 있겠다. 영화에나 진짜. 보이겠지. 뭐 거의 뭐 생각해보면, 스타워즈급의 그런 로봇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터미네이터 옛날 버전이랄까. 그러니까 그렇지. 90년대의 영화를 봤던 사람들의 감성이란 소리잖아요. 그렇죠. 로봇 태권브이 세대? 그 그죠, 뒷세대 그죠. 정도? 예. 깡통 로봇 같은 걸 겪고 있는 그 세대 쪽의 감성이니까.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로봇은 철인 28호였던 것 같은데 철인 28호 맞죠? 예. 그러고 보니까 앨범 그렇겠죠? 많네. 네. 예. 기은님은 최초로 인식한 로봇이 어디에 나온 로봇이었어요? 최초로 인식한 로봇이요. 어. 저는 사실 실제로 터미네이터도 본. 안 봐가지고 실제로 본. 네. 어, 실제로 직접 본 컨텐츠에 저는 등장한 콘텐츠로 로봇이라면 따지면은 응. 강아지 로봇이라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뭐요? 그러니까 그 일본 네. 기업이 만들었던 거 말하는 거구나. 네네. 그 아. 노인분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강아지 진짜 로봇을 오랜만이다, 그것도. 사용한다. 요런 게 이제 저한테 첫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로봇에 대한. 그거는 약간 뉴스로 접하셨겠네요. 그죠? 뉴스였는지 교과서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류의 교과서라고요? 네. 교과서. 그거 일 교과서는 수도 좀 있겠네. 충격인데? 아이보.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방금 검색해 보니까. 맞아. 이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진짜 강아지처럼 대하고 키운다라는 게 뉴스가 막 됐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박 박사 로봇 근황 얘기했고 근황 토크. 네. 뭐 재밌는 일 있으셨습니까, 두 분? 저는 키보드를 선물 받았습니다. 오. 뭐예요? 와. 예쁘다. 뭔가 LED가 달려 있어. 엄청 아니 그런데 LED는 이 옵션이 아니었는데, 키보드 배치가 이렇게.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키보드예요? 키크론? 키크론 K7 프로 키크론. RGB입니다. 네. 아. 음. 우선 해피해킹 쓰다가
제가 그러게. 뭐에 버렸냐면 그 숫자 키 위에 있는 줄이 없는 것에 지금 매력을 느껴서 비슷한 게 있나 좀 찾다가 F키 네. 없는 거 펑션 맞아요. 키들. 그거랑 음. 그 해피해킹이 가장 문제가 그 화살표 키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얘는 손가락 화살표 키가 찢어지면서 써야 되죠. 얘는 화살표 키가 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좀 나은 상태? 아. 보다 인간 친화적인 그런 키 배열을 가지고 있는 키보드군요. 네. 근데 뭐 이미 벌써 어 이미 해피해킹화 시켜서 키 매핑을 바꿔 놓긴 했어요. 그래요. 그 컨트롤 키 그거 바꾸고 나면은 못 돌아와. 네. 그죠? 예. 캡스락 그죠? 예. 맞습니다. 그 키보드 얘기 되게 오랜만에 하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원래도 기계식 키보드 이런 거를 선호를 하셨나요? 아. 원래 선호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키보드 얘기를 시작한 건 예전에 전에 있었던 조 과장이 약간 키보드 덕후여 가지고 아. 키보드 가지고 컨텐츠를 몇 번 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저도 그렇고 박 박사도 그렇고 기계식 키보드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각자 본인 키보드 자랑 뭐 이런 거 했었죠. 예. 기은 님은 뭐 혹시 어떤 취향이 있습니까? 키보드에? 아니요. 저는 뚜렷한 취향은 없고 아무래도 그냥 아. 랩탑을 멀리 두고 쓰려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랩탑에 달려있는 키보드가 아니라 블루투스 키보드는 사야겠다.' 해 가지고 그냥 로지텍 키보드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고 아. 있어요. 그냥 음. 그 뭡니까? 그 펜타그래프인가? 그냥 고런 키보드 기계식 아닌 거? 네네. 뭐 기계식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뭐 전축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네. 그런 거랑 전혀 무관한 그냥 키보드를 샀어요. 그렇군요. 건강하게 무슨 살고 소린지 계시네요. 모른다. 예. 모르는 게 건강하다. 알기 시작하면은 네. 알기 시작하면 인제 불편해지거든요. 멀쩡한 키보드가 불편하게 느껴져 괜히.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것저것 사 모으게 되는 네. 음. 그렇군요. 저는 여전히 해피해킹을 쓰고 있고요. 네.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해피해킹 배열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아까 박 박사 얘기처럼 그 노트북도 다 해피해킹 배열로 세팅을 바꿔 놓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해피해킹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어쩔 수 없이 적응해 버려서 못 고치는 것 중 하나가 물결 백틱이 오른쪽 위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음. 원래 거기 없거든요, 다른 키보드는. 원래는 시프트하고 위로 가든가 뭐 이렇게 가야 되죠. 예예. 네. 근데 지금 이 다른 키보드 키보드는 기억이 안 나네. 네. 제가 쓰는 키보드는 이번에 구한 건 정상 배열이어서 그걸 아. 강제로 바꿨습니다. 아 맨 오른쪽 위로? 예예예. 원래는 맨 오른쪽 위에 뭐가 있지? 맨 F12? 오른쪽 위에 딜리트가 있죠, 딜리트. 아. 그 6 개의 그 키의 맨 오른쪽 위에 있는 네네네. 맞아요, 그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예. 근데 페이지업이네. 페이지업 그러니까 아닌가? 어. 해피해킹은 딜리트랑 백스페이스 모두가 아니라 딜리트 뭐 백스페이스인가? 그것만 하나만 있으니까 음. 예. 그래 갖고 너무 헷갈려 네. 갖고 예.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그 구글에서 해피해킹 배열 이렇게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열이 있다고?'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지. 네. 한때 개발자들이 많이 써서 알려졌었는데 개발자의 어떤 덕후 취향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네 대표적인 키보드인데 요즘에도 많이들 쓰시나 모르겠네. 음. 네. 그 F키가 배열이 없으면 장점이 뭐냐면 ESC가 가까이 있어요. 그렇지. 예. 손이 그래서 멀리 안 가도 되죠. 예예. 음. 숫자 1 왼쪽에 ESC가 있는데 그게 음. 익숙해지고 나니까 다른 키보드가 ESC가 너무 먼 거예요. 맞아. 예. 그래 갖고 집에 맞아요. 있는 키보드는 그거 말고 텐키리스 108 키 펜키리스로 풀 세트로 샀는데 너무 불편해 갖고 '아 이거 안 그쵸. 되겠다.' 손목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예. 멀리 있는 음. 키 붙이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갖고 포기하고 네. 음. 이걸로 다시 집에 있는 것도 구매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네. 이렇게 박 박사 키보드 근황 얘기를 들어봤고요. 진짜 네. 내가 키보드 근황을 얘기하다니. 그러게요. 근데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또 새록새록하고 재밌네요. 네. 기현 님은 뭐 최근에 재밌는 일 있었습니까? 뭐 '나도 재밌는 거 샀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재밌는 걸 사지는 않았고 요즘 네. 이제 SNS에서 GPT 부하 만들기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GPT가 저를 이제 햄 아니면 행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아.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부하나 이제 건달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힘든 일을 토로를 하면은 그 친구가 아. 가 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오겠습니다." 뭐 막 "사이다 한 사발 아. 날려드릴까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한테 복종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 아하. 그거를 이제 치얼업을 해 주는 거군요. 네네. 만들어서 이제 하루의 힘든 노고를 이제 푸는 그런 게 좀 아. 유행처럼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해 보고 좀 높은 만족도를 느꼈습니다. 그 음성 모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채팅 모드로? 그냥 채팅 모드로 채팅 진행을 모드로? 했어요. 네. 그럼 GPT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네. 근데 이게 아.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거부를 하더라고요. "난 너한테 그렇게 그래요? 이렇게 복종하고 그러한 말투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GPT는 이야. 아주 잘하더군요. 그렇군요. 클로드가 뭔가 해킹할 건방지네. 방법이 없을까? 그 뭐 이게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잘 부여하면은 될 거는 같은데 아니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식으로 약간 뭐랄까요? 나를 위로해 주는 역할로 모델을 쓰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맞아요. 유행했던 게 그 챗GPT의 인제 메모리 기능 때문에 대화를 오래 하면 나의 인적 속성들을 기억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걸 토대로 나를 평가해 줘." 뭐 이런 걸 하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얘가 막 온갖 사탕발림의 좋은 얘기만 해 주잖아요. 그럼 그걸 들으면 '마음이 좀 위안이 된다.' 이런 포스팅을 하는 분들을 봤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그게 사람한테 그런 칭찬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까지 서로 칭찬 안 하는데 예 걔가 또 칭찬 전문가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러게요. AI 일부러 칭찬을 하는 컴패니언 거니까. 음. 네. 확실히 'AI 컴패니언 시장이 뭔가 핫해질 것 같다.'라는 전 예감이 그러게요. 그랬어요. 예. 한 번 그렇게 공감받기 시작하면 공감 계속 기다려질 것 같아요. 그 '오늘 집에 갈 때 또 공감의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이러면서 '마음을 풀어야지.' 뭐 이런 혹은 뭐 지도 교수한테 대차게 까이고 났을 때 당장 챗GPT를 먼저 들어가 본다든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음.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공감이 필요한 사회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저는 언제나처럼 뭐 별다른 일은 없었고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AI를 여러 가지 작업에 쓰잖아요. 근데 인제 현업에 이거를 도입을 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AI한테 이거를 맡겨도 되나?' 하는 점이죠. 얘가 음. 뭔가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수행을 믿을 수 있나? '사람만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혹은 '사람보다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결정하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사람보다 나은지 판단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제 기존의 일반적인 모델의 평가 방법이라고 하면은 벤치마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정답이 있는 시험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모델한테 주고 맞춰 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인제 정답률을 보면은 '아 얘가 이 정도 해결을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정답률을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 점수랑 비슷하거나 혹은 더 AI가 높다 그러면 '오 이런 작업에 AI를 써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델 평가할 때는 이런 벤치마크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잠깐 보여 드릴게요. 그 O1 모델을 오픈AI에서 발표했을 때 "O1 모델 성능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자랑하면서 공개한 고런 포스팅입니다. 여기서 인제 주로 보는 자료가 뭐가 있냐면 요런 것들 이제 보게 되죠. 여러 모델들을 이제 비교를 해 가지고 "O1이 높아요." 요렇게 점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 여기에 있는 요런 것들 있죠. IAME 요런 거. 그다음에 코드포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GPQA 요런 거. 요런 게 다 인제 벤치마크들입니다. 요 AIME는 인제 수학 경시대회 문제 같은 것들을 모아 놓은 고런 세트고 코드포스는 인제 그 코딩 문제들. 네. 그다음에 GPQA 요거는 인제 그 물리학 뭐 이런 과학자들이 풀 만한 그런 문제들을 모아 놓은 여기 보면 PhD 레벨이라고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정답이 이미 있는 그런 이제 문제 세트들이 있는 거죠. 연구자들이 만들어 둔. 네. 여기 보면 뭐 MMLU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정답이 있는 문제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요 점수를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지선다 뭐 ABCD 중에 고르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수학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단답형 문제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정답률을 계산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모델의 점수가 더 높으면 모델이 개선됐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예. 뭐 대부분 이런 방식을 이용합니다. 근데 인제 이런 벤치마크로 모델의 성능을 판단할 때의 어떤 한계점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문제들을 모델이 새로 만들 때 학습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델이 새로 만들어질 때는 또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추가로 수집을 한 다음에 이것까지 이용해서 만들게 되니까 얘가 이거를 알고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워서 푸는 걸 수도 있겠죠. 음. 그죠? 그러니까 인제 수능 보러 갔는데 네 작년 문제 또 나오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고런 문제가 있고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새로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를 새로 만드는 거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죠? PhD 레벨의 시험 문제를 뭐 몇백 개 만든다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음. 매번 만들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정답이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만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한테 맡기고자 하는 일들은 정답이 없는 것들도 있죠. 사실은 더 많죠. 문제 푸는 용도로 쓰진 않을 테니까. 예를 들면 뭐 심리 상담을 하는데 AI를 쓰고 싶다. 거기에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얼마나 적절하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뭐 OX로 정답이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혹은 뭐 어떤 뭐 협상 장면에 모델을 쓰려고 한다. 여기서도 뭐 OX로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주관식 형태의 응답을 생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는 이 모델의 성능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벤치마크의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내가 시키는 일도 얘가 잘할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어 심리 상담 챗봇이라고 하면 여기서 벤치마크에 사용된 뭐 수학 문제, 물리학 문제, 코딩 문제 이런 걸 잘 푼다고 해서 이 모델이 심리 상담도 잘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가 어렵죠, 오히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벤치마크 점수가 모든 영역의 능력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제 LLM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런 점수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아 그러니까 우리 업무를 시켜도 되겠다. 시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실무 현장에서 사람의 일을 AI를 시켜도 좋을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AI한테 어떤 일을 시키고 나서 그 수행 수준이 사람이 하는 것하고 비슷한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창작물을 만드는 작업을 AI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작업을 사람한테도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둘이 만들어낸 이 결과물이 서로 비슷한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의 수준이 비슷하면은 '아 AI가 사람만큼 사람과 비슷하게 일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람과 AI한테 똑같이 시켜 놓고 나서 둘이 비슷한지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요런 방법을 쓴 연구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이건 이제 국내 연구예요. 네 교육학 연구라는 학술지에 작년에 네 등재가 된 논문이고요. 챗GPT4의 과학적 탐구 역량 평가 가능성 탐색, 인간 평가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일단 연구 목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고 나면은 인제 선생님들이 이 과제를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주관적으로 채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채점 작업에 AI를 활용할 수 있을까? 네 요거를 인제 탐색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은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실험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쓰는 과제를 초등학생들한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 학년 155 명이 참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제 무슨 실험이냐면 무슨 과제냐면은 그 치즈를 만드는 실험을 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인제 치즈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관련된 학습 자료를 본 다음에 인제 자기가 실험을 직접 설계해 가지고 이리저리 해 보고 나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치즈가 잘 만들어지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물의 양이라든가 뭐 우유의 비율이라든가 뭐 온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인제 바꿔 가지고 '아 이렇게 했을 때 치즈가 어떻게 된다.' 요 과정을 알아내는 것이 이 그 과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간단하게 아이들이 해보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그런 지식들을 정리해 가지고 보고서로 제출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 거예요. 네. 요 과제물을 이제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겠죠. 우리 옛날에 그 방학 숙제하고 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실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걸 어떻게 한 거냐면은 요 보고서를 한 번은 AI한테 주고 이 보고서가 얼마나 잘 작성이 됐는지를 평정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똑같은 거를 사람한테 주고 선생님들한테 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평가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둘 간의 점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평가 항목을 보면은 2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보고서를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고 예를 들면은 요런 식으로 인제 OX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취지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타 사전 지식을 활용하였는가?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평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각 조건의 변화가 왜 혹은 어떻게 취지의 특징을 변화시키게 될지를 사전에 학습한 과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하여 설명하는가?" 네. 선생님이 또 이걸 보고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22가지의 문항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인제 사람이 평가할 때는 이거를 인제 예라고 답했으면 1, 아니요라고 답했으면 0 요렇게 0과 1 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 요거를 인제 1 명이 한 게 아니라 2 명이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의 점수를 더한 거예요. 예. 그러면 0 에서 최대 2 점까지 나올 수 있겠죠. 예. 요렇게 구한 값을 다시 1 점에서 3 점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예. 그냥 척도만 바꾼 거죠. 요렇게 해서 사람의 점수를 한번 구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요 작업을 하는데 사람 전문가가 총 11 명이 네 참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교육 전문가이어야 하겠죠. 교육학 분야의 석사, 박사 학위자들이 네 참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점수를 하나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평가 기준을 인제 챗GPT한테 주고 예 챗GPT한테는 1 에서 3 점 사이로 평가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요 평가 기준을 만족하면은 3 점, 보통 정도면은 2 점, 만족하지 않으면 1 점 이렇게 3 점으로 평가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인제 2 개의 점수가 나오면 요 2 개의 점수를 가지고 상관 분석을 하면 되겠죠. 예. 요렇게 해서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0.74 정도가 나왔대요. 네. 이 정도면 이제 꽤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결론은 챗GPT가 채점을 하더라도 사람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이런 방식의 장점은 뭐 가장 분명한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수행이 전문가가 한 수행과 비슷하면 'AI가 잘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가장 명확한 평가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예 현재 현실적인 한계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네 사람한테 이걸 일일이 평가하라고 시킨 다음에 점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번 이 작업을 우리가 AI 시킬 때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 석박사 연구자들 데려다가 이거 시급 줘 가면서 일을 시키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긴 좋은데 뭔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인제 나온 방법이 이런 거예요. 어 AI의 수행을 평가하는 이 작업을 AI를 시키는 거죠. 그죠? 예 음. 모델이 평가하는 걸 잘하니까 평가도 모델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절차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똑같이 AI한테 어떤 작업을 주고 생성물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생성물을 AI한테 주고 평가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성물을 사람한테 주고 평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AI와 사람의 평가 지표를 얼마나 유사한지 계산을 해 보는 거죠. 만약에 비슷하다 그러면 '아 AI가 수행한 것을 AI 시켜도 사람이랑 비슷한 정도로 잘 평가를 하겠구나. 그러면은 사람이 굳이 평가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요런 인제 방법이 제안된 논문이 요거예요. 요게 네. LLM을 평가자로 써먹기. 네 요런 제목의 논문입니다. 요게 꽤 회자가 많이 됐던 논문이에요. 네 요거는 작년에 뉴럴 IPS 요거 되게 유명한 학회죠. 머신러닝 쪽에서 유명한 학회인데 여기서 그 학회 컨퍼런스에 발표된 논문이고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제 중요한 게 그러면 사람하고 모델의 평가를 어떤 식으로 유사한지 비교를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 2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인제
그 생성하는 문제들을 만든 거예요. 여러 분야의 주관식 문제들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주고 글쓰기를 한다. 혹은 어떤 추론을 해라. 혹은 수학 문제를 주고 이걸 문제를 풀어라. 혹은 코딩 문제를 주고 풀어라. 혹은 인문사회과학 문제 이거를 주고 풀어라. 이렇게 해서 한 8개 분야에 총 80개의 주관식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글쓰기 문제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AI한테 하와이 여행에 대한 흥미로운 여행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세요. 문화적 경험과 꼭 봐야 할 명소를 강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뭔가 생성을 하겠죠? 네. 요 작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요거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다른 예시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생물학 분야의 센트럴 도그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문을 준 거예요. 그럼 여기 어시스턴트 A가 있고 어시스턴트 B가 있고 두 개의 응답이 있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LLM 모델이 만들어낸 생성 결과물입니다. 요거를 주고 뭘 평가하게 시키냐면은 A와 B 중에 누구의 답변이 더 우수한지를 AI가 평가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경우는 A가 우수하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B가 우수하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두 생성 결과물을 주고 무엇이 더 우수한지를 AI가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작업을 하는데 한 뭐 3,000개 정도의 평가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번은 AI가 평가를 한 거죠. 평가할 때는 GPT-4 모델을 주로 썼어요. 이때는 이제 GPT-4.5가 나오기 전입니다. 네. 그리고 클로드도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인제 똑같은 이 평가 작업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사람한테 주고 여기서는 그 대학원생 58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3,000 개의 이런 세트를 주고 A와 B 중에 누가 더 잘했니? 요렇게 답을 하도록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의 평가 결과하고 AI의 평가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만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GPT의 평가하고 사람의 평가하고 일치도가 몇 퍼센트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두 분 그냥 한번 찍어 볼래요? 현실적으로 답해 주세요. 85%. 그래야 85%요? AI하고 사람 간의 평가가 비슷한 정도가 기은 님은 60? 60? 좋아요. 그러면은 사람하고 사람 간의 일치도는 얼마나 있을까요? AI랑 사람 말고 사람끼리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70. 네, 저도 70? 70 정도를 오. 생각했어요. 70. 그럼 기은 님은 사람을 더 높게 본 거네요. 그죠? 박 박사는 네. AI를 더 높게 본 거고. 좋아요. 그러면은 GPT와 GPT의 일치도는 얼마나 될까요? 걔는 60? 60? GPT 네. 오 그래요? 기은 님은? 저는 똑같이 70. 70. 사람끼리 하나 AI끼리 하나 비슷할 거다. 일단은 네. 박 박사 뭐 답을 알고 있었어? GPT와 사람의 일치도가 85%였어요. 아 진짜?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람 간의 일치도 요게 재밌는데 사람 간의 일치도가 81%입니다. 꽤 이게 높네요. 신기한 면이에요. 왜냐면 사람 일치도보다 AI 사람 일치도가 더 높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음. GPT 간의 일치도는 97%였습니다. 네. 거기 말도 안 되게 높네. 네.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AI가 좀 일관되게 답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템퍼러처 조정하면 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아무튼 결과가 음. 그래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하나의 방법으로 사람의 평가와 AI 평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챗봇 아레나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이제 모델이 새로 등장하면은 그 두 모델이 랜덤하게 똑같은 과업을 수행하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가 더 누가 좋은지 이렇게 투표를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음. 계속 반복하면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모델의 그 성능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요거 잠깐 화면 보여 드리면 여기 챗봇 아레나 사이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생겼고 여기 보면은 왼쪽에 모델 A가 있고 오른쪽에 모델 B가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이제 어떤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와이 여행 팁을 간략하게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요청을 하면 네, 이제 즉시 두 모델 응답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별로인 모델이 걸렸나 봐요. 엄청 느리네. 왜 이렇게 느리지? 아니면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이 잠에서 일어날 시간이라 그럴 수도 있고. 네. 갑자기 후루룩 나오네.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모델이에요. 뭔진 몰라요. 뭔진 모르고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게 더 마음에 드네요. 왼쪽 거는 막 한자도 중간중간 섞여 있고 뭔가 글이 오른쪽도 이상한 글자가 있지 않았나? 오른쪽도 그러네. 여기도 뭔가 네, 아랍어 같은 게 섞여 있네요. 컴팩트 저 토큰까지도 나왔네요, 여기는. 일단 둘 다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뭐 저는 B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 타일을 고를 수도 있고요. 둘 다 별로야를 타일이 고를 수도 있군요. 있어요. 예. 나는 B가 낫다. 이렇게 클릭하고 나면은 모델이 뭔지를 알려줘요. 라마 3.1이었네요. 네. 왼쪽 거는 이건 처음 보네. 프랙탈 알파라는 모델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계속 자기만의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놓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쭉 쌓이면은 여기 이제 리더보드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은 이게 수시로 순위가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마다 또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챗GPT 4.5 최근 버전이 오버럴에서는 1등을 하고 있네요. 근데 순위는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뒤집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연구, 네. 요 연구는 그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들이 추측을 이뤄가지고 진행한 연구였어요. 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챗봇 아레나에 있는 이 대화 세트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평가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만 개의 대화 데이터 셋 중에서 3,000개를 무작위로 샘플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아까 보시면은 두 종류의 응답이 있고 그다음에 이 중에 어떤 사람이 A와 B 중에 뭐를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다라는 데이터가 이 챗봇 아레나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인간 평가자의 평가인 거죠. 요거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두 가지 응답을 이제 GPT-4한테 주고 둘 중에 뭐가 낫니 평가해라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치도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전문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게 아니라 이제 대중들이 참여를 한 거죠. 네, 대신에 이제 데이터셋을 훨씬 많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일치도를 계산했더니 여기서도 네, 80% 이상의 일치도를 보였습니다. 사람과 AI 간에.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챗봇 아레나라는 걸 사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는 MT 벤치라고 사람들이 직접 생성형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네, 모델을 시키는 식으로, 그다음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평가하는 식으로 한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살펴봤는데 네, 생성 결과물을 사람이 평가하든 AI가 평가하든 일치도가 한 80% 이상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네, 그럼 그 정도 일치도라고 하면 굳이 네, 비용을 많이 들여서 사람을 쓸 필요 없이 AI를 시켜가지고 판단을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한계점이 있겠죠? 네, 이제 이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AI가 보이는 편향 문제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그 똑같은 답변이라도 두 답변 중에 먼저 제시된 거를 우선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냥 A와 B가 있으면 A를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사람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우리가 뭐 면접에 들어가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면접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것과 비슷한 효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의 편향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단순히 응답이 길면 잘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더 길고 자세한 답변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실제 품질이나 거기 핵심적인 정보는 둘이 똑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황한 게 쓰면은 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편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것도 생각해 보면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대학교 교수님들이 레포트 채점할 때 누가 막 되게 빽빽하게 써 오면 '아 이 친구는 열심히 성실하게 자료 조사를 했구만.' 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혹은 시험 그쵸. 문제를 빼곡하게 적어 내면은 '아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핵심 내용이 같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특징이 보여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재밌는데 그 두 가지 모델이 서로 다른 모델이 똑같은 과업을 수행해서 A 답안과 B 답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평가하는 역할을 GPT-4한테 맡기면 GPT-4가 생성한 것을 우선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대요. 그다음에 어. 클로드한테 평가자를 맡기면 클로드가 생성한 생성 결과물을 더 잘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예. 음. 이것도 재밌죠. 근데 뭐 당연히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인제 그 강화 학습을 하잖아요. 모델이 스스로 이 생성 결과물이 맞는지를 스스로 계속 평가를 하면서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를 시키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것도 사람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만약에 누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문체가 나랑 비슷해. 쓰는 단어나 문장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실제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가 비슷하고 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지 느낌적으로. 예. 뭐 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런 편향이 인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편향은 있지만 어쨌든 뭐 사람이랑 일치도가 뭐 높다고 하니까 '사람한테 시켜도 되지 않을까?' 인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제 AI한테 어떤 수행하라고 시킨 다음에 인제 고거하고 인제 사람의 수행을 비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엔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사람의 수행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음.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유사한가를 보는 거니까요. 이게 어쩌면 근본적인 한계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전제가 사람의 수행이 정답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랑 비슷하면 수행을 잘했다고 보겠다는 건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이죠. 왜냐면 사람의 수행이 편향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죠? 예. 예를 들면 뭐 쪼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인제 여러 용의자 사진을 주고 이 중에 범인을 고르는 문제가 있다고 해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 용의자에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종 편견이 좀 있는 문화권 국가라고 하면 특정 인종의 인물을 고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AI한테는 인종 편견이 없다고 하면 특정 인종을 고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람의 선택하고 AI 선택이 서로 비슷하지 않을 텐데 그럼 이런 경우에 AI가 과연 틀렸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공통된 편향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응답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해결을 해 주지 못하는 답을 해 주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인제 이거는 좀 엄격하게 깐깐하게 따졌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고 사실 실무에서는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좀 무시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행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장 전문가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한 행위나 응답은 맞을 거라고 전제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그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다 그러면 교육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 평가 자체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과제물을 채점했을 때 그 점수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죠, 전문성을. 예 그래서 일단은 AI가 쓸모가 있으려면은 우선은 '현장 전문가와 비슷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우리한테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답인가?' 하는 이 문제는 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사람이 행동했을 때 그게 진짜로 옳은 거냐 알기가 어렵잖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특히 현장에서는 일단은 진정으로 무엇이 옳은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답인지 이거는 인제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학계 연구자들의 몫이 되겠죠. 그래서 실무 현장에서는 '여기까지 아마 따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요런 방법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수행하고 AI의 수행을 비교해 본다. 요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기타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생성형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뭐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사용하는 수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만족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심리상담 챗봇이라고 하면 AI가 심리 상담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심리 상담을 하게 한 다음에 두 서비스의 만족도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용자가 뭐 만족한다 그러면 그걸로 된 거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인제 문제는 '사용자가 만족했으면 그것은 진짜 잘한 수행인가?' 하는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심리 상담을 했는데 단순히 이 챗봇이 말을 굉장히 이쁘게 잘해서 만족스럽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수용자 입장에서는. 그죠? 얘가 예쁘게 말을 잘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상담사는 그렇지 않은데. 그죠? 혹은 응답이 굉장히 즉각적이고 빨라서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 마음에 들고 사탕발림을 되게 잘해서 사용자는 만족하는 걸로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 치료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이잖아요.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상담을 받게 하고 실제 삶에서 겪는 문제가 뭐가 더 나아졌는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비슷하거나 AI가 낫다 그러면 'AI 좋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연구가 되겠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 거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거고요.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연구들도 앞으로는 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인제 궁극적으로 '이 모델이 쓸만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자 요렇게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냥 LLM 벤치마크들 말고 실무에서 AI를 활용할 때 쓸만한지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요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 봤습니다. 네. 자 두 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평가 방법에 어떤 한계가 있을지 혹은 두 분이 현장에서 모델을 쓸지 말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판단을 하실지 네 요런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즘 굉장히 하고 있는 일과 엄청 밀접한 주제여서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렇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LLM으로 어떤 텍스트를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유저 인터뷰를 한 텍스트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할 때 뭐 LLM을 활용하거나 이러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LLM이 평가한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신뢰를 할 것이며 이거를 그냥 바로 믿어도 되는지 바로 사용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어서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래서 이러한 평가 지표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서 좀 흥미로웠던 게 인간과 항상 이제 분석을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코헨스카파나 아니면 뭐 어그리먼트 코에피션트 1 뭐 이러한 지표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일치하는지를 좀 많이 보는데 사실 맞아요. 저는 내용 분석 같은 거를 하면서 할 때 LLM을 활용을 하면서 어떤 거를 느꼈냐면은 '얘가 나보다 더 인사이트를 많이 뽑아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같은 이제 텍스트를 보고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거를 LLM이 보았을 때 이게 저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LLM이 이제 단독으로 어떤 평가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인간과 함께 어떻게 이 평가를 뭔가 검증하고 같이 해석해 나갈지에 대한 연구도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 네. 관련된 연구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사람이 혼자 할 때, AI만 시켰을 때, AI랑 사람이 같이 했을 때 똑같은 문제를 주고 세 가지 방식 중에 누가 잘하냐를 보면은 기은 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사람이랑 AI가 같이 할 때가 가장 좋다고 일관되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체스 대회나 바둑 대회 같은 거? 네. 거기서 인제 네네. 경기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시키고 AI끼리도 시키고 AI랑 사람이 편먹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AI랑 사람이 편먹은 팀이 가장 항상 높은 랭크를 음.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여기서 당연한 것 저는 같아요. 예. 맞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 볼 부분은 그렇다면은 인간과 AI가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음. 협업하는 프로세스 내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쪼끔 더 집중적으로 아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하는 고민인데 전 항상 이런 AI 도구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고 나서 어떤 문제를 드리고 풀도록 요청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쓰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뢰하는 정도도 그렇고 활용하는 어 방법에서도 그렇고. 예. 그럼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게끔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은. 음. 예. 왜냐하면 너무 빨리 좋은 답이 훅 나와 버리니까 사람들은 전적으로 AI에 의존하는 식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도 알아야 되니까. 음. 예. 그런 방법론들이 좀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네. 번째로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AI 에이전트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심리 상담 같은 것이 예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스킬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그런 튜터 같은 AI 에이전트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봤던 논문은 단순히 만족도가 아니라 이제 김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DSM-5라고 하나요? 그 우울증을 진단하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이제 그 지표를 비교를 해서 개선 정도를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킬을 아. 가르치는 그런 챗봇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킬을 얼마나 습득했는지 시험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챗봇이 그냥 우리가 뭔가 비디오 같은 걸로 스킬을 습득했을 때보다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등을 평가를 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훨씬 더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거군요. 음. 그렇게 했을 때 수행이 괜찮더라는 결과겠죠? 아마도? 네네네. 그런 그래서 이제 방법으로 "우리 평가하더라도? 에이전트 좋아요." 하고 이제 논문을 내는. 어 그렇군요. 네. 그 정도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해도 "AI가 잘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겠네요. 그죠? 단순히 음. 뭐 사지선다 문제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더 현실과 가까운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음. 아까 제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연구일 거라고 생각을 한 그런 연구가 이미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실제 우울증 개선 정도를 평가한다고 하니까. 네. 네네네. 음. 네. 박 박사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지금 알려주신 거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건 이런 언어 모델이 맨 처음에 그 뭐지? 빠르게 성장하게 됐던 계기가 대용량의 텍스트를 무작위로 학습했을 때가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어 결과물을 평가하는 방법도 그 수준에서 드디어 시작했다 정도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생각을 해 보자면. 왜냐면 음. 지금 체인 오브 사우스라든지 아니면은 결과물을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한 텍스트를 학습한 과정 그 자체는 알겠고 그다음에 이후에 안정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후 트레이닝들이 지금 기법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게 궁극적으로 그러면 '좋은 게 뭐야?'라는 거를 이 모델들이 응답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사람을 그대로 따라해라.'는 아닌 건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깐 사람의 응답과 비슷하게 응답하기라는 건 이치가 맞을 때 아니면은 그게 뭐 사실이거나 사실에 대한 판단이거나 뭐 이런 약간 시험 정답지 문제 같은 문제를 풀 때에 쓸 수 있는 쉬운 지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능 성적 잘 맞추기 같은 게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근데 이제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뭐 철학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누구와 함께 대화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데에서 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철학적인 응답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 모델이 자기 주관성이라는 걸 가지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겠지.' 정도의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계가 이제 그때 왜 저희 옛날에 얘기했던 이 안전한 모델 생성이라는 관점의 얼라이먼트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맞아요. 학습시켜야 한다.' 같은 관점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깐 음. 지금 말했던 것들도 학습에 대한 평가 세트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는
정답이 없는 애다 하는 순간 일치율이라는 게 그냥 어떤 문화권에 의한 응답일 수도 있고 약간 아까 말씀하신 각각의 문화권이 가진 특성 답들이 있을 텐데 그게 굳이 그렇게 되면 응답으로서 가치가 있고 그 응답을 이 모델이 따라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이 가지게 되는 가치라는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앞에 소위 저희 근황 얘기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클로드는 막 그런 응답 같은 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반면 GPT는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런 평가의 결과물의 일환인 거다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박 박사 얘기했던 것 중에 재밌었던 포인트가 AI가 주관성을 갖게 할 거냐 아니면 음. 사람이랑 비슷하게 응답하도록 할 거냐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인제 그런 건 있어요. 연구 중에 보면 이제 사람한테 하는 심리 검사 중에 상황 판단 검사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를 사람이 평가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상사를 모시고 택시를 탈 때 상사는 어디에 앉도록 해야 되고 나는 어디에 앉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상사가 퇴근 직전에 당장 어떤 보고서를 쓰라고 작업을 시켰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B, C, D 중에 골라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문화권의 맥락에 따라 사람들이 더 나은 행동이라고 보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그런 역량이잖아요. 뭐 눈치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죠? 되게 사회생활할 때 되게 중요한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상황 판단 검사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 판단 검사의 점수가 실제 업무 수행을 되게 잘 예측을 해 줘요. 다른 지능 검사나 이런 걸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일부분을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인제 종종 선발 검사나 혹은 인제 특히 리더 평가할 때 많이 쓰이는데 이제 이거를 AI한테 시켜보는 그런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음. 보면은 꽤 잘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학습한 텍스트에 우리의 문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예. 근데 인제 음.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다.'라는 것은 문화권마다 매우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공공장소에 나갈 때는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뭐 어디 뭐 중동 국가하고 되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어떤 명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죠. 달라지는 거고 또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으냐 이것도 아마 회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인재상이 다 다르니까.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하는 거를 선호하는 스타일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벤치마크라는 것이 일관되게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문화권마다 조직마다 또 내가 하는 업무의 특성마다 서로 다른 벤치마크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게 진정한 커스터마이징이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평가들은 대부분 명확한 답이 있는 어느 문화권에서 보더라도 명확한 답이 있는 뭐 수학 문제나 코딩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인제 그런 데만 얘를 쓰길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담사가 내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도 문화권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담사의 스타일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평가 방식을 달리해야겠다. 그게 맞는 방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인 경우에는 제가 이제 봤던 사례들은 대부분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가동을 하던데 예를 들어서 혐오 표현을 탐지를 어떤 글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특정 인종에 대한 뭔가 혐오 표현을 담은 글이라고 했을 때 그 혐오 표현과 밀접한 인종인 사람이 당연히 그거를 조금 더 잘 탐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LLM이 이 어떤 텍스트에서 혐오 표현을 탐지할 때도 이 LLM 에이전트한테 인종을 다 다르게 부여를 한 다음에 그 에이전트들의 평가를 종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음. 텍스트의 혐오 발언을 탐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쪼끔 문화적 아니면 인종적 그런 맥락을 어 포함을 시키려는 시도들이 몇몇 보이기는 했습니다. 음. 재밌네요. 재밌네요. 재밌네. 하긴 그것도 인제 인스트럭션으로 세팅을 해 주면 그거에 맞게 응답을 하게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네네. 재밌는 방법이네요. 네. 박 박사 무슨 얘기 하려고 하셨습니까? 아 네. 저는 오히려 '평가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델이
컨텍스트가 많이 쌓여 있는 공동의 상황에서 쓰이는가라고 상상해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1대1의 상황에서만 쓰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공동의 상황에서 컨텍스트를 가지고 소위 눈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여러 명과 동시에 대면할 때라는 환경이 있어야만 필요한 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뭐 미래에 있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대비해서 연구를 한다. 그것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쓸모가 있는 건 맞나? 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얘가 사회적인 맥락을 알 필요가 있느냐 모델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 맥락을 알고 그것에 맞춰 대답을 하는 것이 어 나랑 말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생기는 어 일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명이면 음. 한 명에게만 맞추면 되는데 그 이 사람 반대로 그 사람이 그런 걸 궁금해할 때 맞추는 것에 가깝죠. 그것도 맞춘다기보다는 그 상식을 공유한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회적 맥락과 컨텍스트에 맞춰서 대답을 해야 한다 그 자체가 우선은 언어 모델을 인간처럼 취급할 때라는 컨텍스트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인간이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할 때 모두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라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있는 다른 언어 모델들 중에 이제 컴패니언 모델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일부러 그걸 주입하죠. 사람의 의존적으로 학습된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음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걸 사람이 즐기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델이 그 자체를 알고 대응하는 상태여야 되는가가 아니라 그게 세팅된 채로 쓰여짐에 가까워 보여서 그게 이제 일반 모델,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놈이 일반적으로 그걸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할 때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직원의 업무 수행을 모델이 평가하게 해 준다거나 뭐 피드백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혹은 뭐 논문이나 보고서를 평가하게 한다거나 학생의 수행을 평가하게 한다거나 그럼 이제 평가하는 문장을 작성할 거 아니에요? 이때 예를 들면 문화권마다 평가자가 피평가자한테 할 수 있는 언어의 방식이나 수위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니요. 문 어. 그거를 설정해서 그렇게 하세요 해야 되는 문제지 얘가 이미 그렇게 탑재돼 있길 기대하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설정했을 때 이 설정이 먹히는지를 테스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음. 말투가 있으면 내가 세팅을 하고 나서 얘가 그 말투를 따라서 응답을 하고 있다라는 걸 판단해야 되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되게 '개별 문제가 유의미하게 동작할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그게 음.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미 문화가 지나가 버려 뭔가 달라졌을 무언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게 그런 컨텍스트라는 건 인간끼리의 교류 때문에 생기는 그냥 정말 계속 변화하는 무언가잖아요. 그렇죠. 계속 변하겠죠. 예. 예. 그러니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가능할 무언가라는 거죠. 챗GPT라는 서비스가 어 굉장히 많은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것에 대화의 정보를 학습하여서 그걸 각 지역에 맞게 뭐 대응한다라든지 음. 이래야만 가능한 서비스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개별 음음. 모델이 픽스돼 있는데 그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음음. 음. 음. 예를 들어 지금 계속 라이브로 만들어지고 있는 최근 한 3 개월간의 한국어로 돼 있는 유튜브를 모두 다 학습하고 나서야 한국의 컨텍스트를 이해해 갖고 대화할 수 있다. 같은 상태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5년 전에 픽스된 놈이 세팅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걸 통과하게 만들고 검사하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쪼끔 느낌이 이상하달까요? 그래서 지금 도입하는 방식이 레그나 아니면 네. 뒤에 추가적으로 튜닝을 쪼금만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음. 유도한다든가 음음. 그런 식의 시도들을 그래서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쓰임새마다 응답 방식이 다 달라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개별의 쓰임에 특화돼 있는 형태의 그렇죠.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지 지금 일반 음. 모델을 내가 세팅해서 사용한다는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음. 서비스들이 개별로 분화되지 않을까. 그걸 네. 잘해 주는 놈이 결국엔 적응해서 서비스처럼 살 네.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고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음. 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 네. 음. 그러니까 사용자가 프로젝트를 할 아니고? 때 예예예. 아. 음. 그렇죠. 예. 그 뭐 제가 클로드를 쓰거나 뭐 챗봇을 쓰거나 예 챗GPT를 쓰거나 할 때는 인제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음. 제가 인제 제공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예를 네. 들면 뭘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어. 아니 뭐 뭐가 됐든 제가 생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그 음음. 콘텐츠가 고객의 마음에 드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은 고객이 있는 맥락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고객마다 달라지는 것이고 그런 판단 기준을 이제 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고민하던 차에 이런 네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것도 다. 네. 이제 음. 이렇게 평가해 볼까 저렇게 평가해 볼까 혹은 이렇게 비교해 볼까 저렇게 비교해 볼까 이런 이제 방법론들이 개발이 되는 중인 것 같고 예. 뭐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방법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더 신박한 평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면 또 방송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은님 마무리해 네. 주시겠습니까? 네. 데이터 홀릭은 더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